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숙련된 노동자와 1년에 딱 1,400만 원이면 유지되는 로봇이 마주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2026년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싹한 현실이에요. 노조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자본의 차가운 논리는 이미 로봇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만든 온갖 악법들과 규제가 사람을 공장에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소름 돋는 계산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서 벌어지는 로봇 도입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업의 눈물겨운 탈출기입니다. 노조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가도 로봇은 이미 담장을 넘었습니다. 왜 현대차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의 일자리와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무서운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6년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3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각종 복지 비용에 퇴직금 적립액까지 합치면 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야심차게 들여오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보세요. 이 녀석은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밥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주말 수당을 요구하지도 않죠. 야간근로 상한제나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을 들이밀며 파업을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로봇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연간 1,40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을 때 경영진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이제야 살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온갖 규제와 노조의 압박에 시달리던 찰나에 인간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돈이면 로봇 9대를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건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인간의 숙련도가 기계의 가성비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조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하는 건 고용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에요.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테죠. 곧 시행될 노란봉투법으로 강력한 10단 강화 무기를 장착한 줄 알았을 겁니다. 드디어 노동자의 세상이 왔다며 환희에 젖어 있을 텐데 정작 그 무기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 따져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substitution effect, 즉 대체 효과입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가격이 비싸진 요소는 반드시 저렴한 요소로 대체되는 건 경제학의 기본인 거죠. 노동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여기에 각종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진다? 이건 의리를 떠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내가 감옥에 가거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로봇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오싹한 지점인지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단순히 노동자의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바로 노동의 경직성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밀어붙였던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공사팀이 갑자기 작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망치로 멀쩡한 타일과 주방 기기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수억 원의 손해가 났죠. 그런데 법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주인인 당신이 저 수십 명의 인부 중에서 정확히 누가 어떤 망치로 어떤 타일을 깼는지 일일이 증명하세요. 그거 증명 못하면 당신은 수리비를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실체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 수천억 원의 손해가 나도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기업이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이죠.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노동 리스크에 따른 기대 손실을 무한대로 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불법 파업의 발생 확률은 높은
높은데 정작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전받을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거액의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통제 가능한 로봇을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이 노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찾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로봇 아틀라스의 투입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자 결과가 아닐까요? 그 끝이 명약관화한데 굳이 그 끝을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이 재앙의 실체를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 노란봉투법 관련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지점이 있죠. 기업들이 노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계화를 선택하면 노조는 기계화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일 것이고 정치권은 무조건 사람만 고용하라는 기괴한 법안까지 들고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위는 벌써 시작됐고 사람 고용을 강제하는 법안 역시 조만간 법사위 문턱을 넘으려 할 겁니다.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선 경제보다는 당장의 한 표가 중요할 테니까요. 지금의 정치적 지형을 보면 단독 처리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닐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만약 기계화를 막고 사람 고용을 강제하는 악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겐 오직 암담한 미래뿐입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을 때 우리만 온갖 규제에 시달리며 비싼 인건비를 고집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만든 물건은 아마 국제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가장 비싼 쓰레기가 될 거예요. 이는 결국 국가 수출 동력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합니다. 기술 혁신을 거부하고 과거의 노동집약적 구조에 매몰된 나라는 필연적으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혁신불능 지역으로 분류하는 순간 국가 신용도는 곤두박질치고 우리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며 선진국 대열에서는 영구 퇴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인센티브가 왜곡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말이 뻔한 영화와 같거든요. 경제적 논리를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하려 할 때 자본은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영리합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죠. 현대차는 이곳을 거대한 로봇 테스트베드로 삼아 효율성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2028년 본격 투입을 목표로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완성되는 순간 현대차는 국내 공장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전에 없던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겠죠. 미국 공장은 로봇으로 24시간 내내 이만큼의 생산량을 뽑아내는데 한국 공장은 각종 규제와 생산력 부족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조의 목소리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효율성 앞에서는 그 어떤 투쟁도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데이터가 인간의 노동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 현대차는 그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조용히 칼에 갈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일 겁니다.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반대한다며 떼를 쓰는 어린아이, 그야말로 금쪽이 마냥 논리도 명분도 없는 시위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 자부했을 텐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차갑습니다.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대중의 외면뿐이고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곧 우리 코앞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들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의 자리를 로봇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많은 분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저 나라 곳간을 열어 돈을 뿌리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포퓰리즘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죠.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을 악마화하고 규제를 쏟아내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대중의 직접적인 요구와 강정에만 호소하는 모든 정치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본은 가장 정직하고 차갑게 반응하는 법이죠. 규제의 그물을 피해 한국을 떠나거나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 안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보여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전면에 내세운 행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숨막히는 규제로부터의 탈출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노동을 보호하겠다는 법안들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곁의 노동자들은 더 빨리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시무시한 지점입니다. 로봇은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결합한 아틀라스는 이제 인간의 감각까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전선 하나 연결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숙련공의 미세한 손놀림까지
하는지 데이터로 학습해서 따라합니다. 15년차 베테랑 직원이 내 기술은 아무도 못 따라와 라고 자부하던 그 기술이 단 몇 주 만에 딥러닝으로 복제된다는 거예요. 정제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인적 자본이 순식간에 고정자산인 로봇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커다란 시각 차이, 즉 레프트윙 좌익과 라이트윙 우익의 경제학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레프트윙, 즉 좌익의 경제 시각을 볼까요? 이들은 보통 결과의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웁니다. 기업은 이미 돈이 많으니 기득권이고 노동자는 무조건 약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 강제로 부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주제들이 바로 이런 감성적 정의감에서 태어난 독초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학교에서 공동 책임 성적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밤을 새워 공부해서 100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를 깎아서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 전체가 똑같이 50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험 때 밤을 새워 공부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내 점수는 뺏길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남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 반 전체의 실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미래의 인재는 그 반에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좌익의 방식은 당장 점수를 못 받아 혼날 아이를 구제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반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괴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빵을 나눠주는 거에 비교해보죠. 좌익들은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빵사를 강자로 악마화하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빵사의 주머니를 텁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의 허기를 채우지는 몰라도 결국 빵을 만드는 오븐을 부수고 제빵사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 축적의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오븐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만든 빵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미친 제빵사가 새로 오븐을 사고 밀가루를 들여오겠습니까? 결국 제빵사들이 모두 떠난 뒤에 남는 건 빵 한 조각을 구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굶주린 군중뿐입니다. 반면 라이트윙, 즉 우익 경제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우익은 부를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가 잘 흘러가도록 길을 닦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심판에 그쳐야 하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 좌익의 성적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우익의 교실은 이렇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에 100점을 맞은 학생의 노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있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노력해서 100점을 맞고 보상을 받아야지 라고 말이죠. 결국 반 전체가 서로를 자극하며 공부에 몰입하게 되고 반 평균은 50점이 아니라 90점, 100점을 향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마법입니다. 성장은 질투가 아니라 동경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제빵사 비유도 우익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익은 제빵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빵사가 이윤을 남겨야 그 돈으로 더 큰 오븐을 사고 더 좋은 밀가루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윤 창출은 오븐 확충을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하락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빵사가 돈을 벌어 두 번째, 세 번째 오븐을 살 때 옆집 청년의 일자리가 생겨요. 빵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자연스럽게 빵 가격은 내려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더 쉽고 저렴하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제빵사의 자본주의 이념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풍요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라이트윙, 우익의 가치가 무너지고 제빵사의 오븐을 뺏는 순간 경제라는 엔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멈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기업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파업의 정당성만 무한정 넓혀주고 있어요. 이건 심판이 특정 선수, 즉 노조의 편을 들어 경기 규칙을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법은 내 편이 아닌데 그냥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현장 전체에 퍼지고 있는 역병 같은 공포예요. 많은 분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실체를 알기 전까진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월급 봉투를 건네던 그 시절의 향수나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호막 같은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차가운 렌즈로 이 법을 들여다보면 이건 노동자의 보호막이 아니라 노동자의 퇴출 통보서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은요 아주 겁이 많고 영리합니다. 동시에 무척이나 냉정하죠. 자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녀석입니다. 내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노조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동을 멈춰버려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면 어떤 바보가 그 땅에 공장을 지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이치입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약속, 즉 사유재산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막아버린다? 이건 국가가 대놓고 불법 파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꼴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건 계산이라도 되지만 법이 우리 편이 아니고 사법부조차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기업은 그 나라를 탈출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 도입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노조 눈치 보고 오늘은 또 어떤 법안이 나와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까 걱정하며 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대에 1,400만 원이면 군말 없이 24시간 일하는 아틀라스를 사시겠어요? 답은 너무나 뻔하죠. 좌익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위한다며 소리 높여 외칠 때마다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로봇의 자리는 넓어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조가 파업해서 임금을 올리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쉈던 러다이트 운동을 아시나요? 그때도 노동자들은 기계가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기계는 더 많아졌고 결국 기술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현대차 공장의 상황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 2.0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망치를 든 노동자 대신 규제를 든 정치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오는 경제적 도미노 현상이에요. 사법부는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공정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나 감성파리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거래 비용은 폭증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신뢰 자본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뺍니다.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 왜 내 돈을 맡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노동자의 권리가 기업의 재산권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예요. 투입 대비 산축이 안 나오는데 어떤 자본가가 자기 돈을 태우겠습니까?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3만 대나 양산하겠다고 발표한 건 노조에 던지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법과 규제의 뒤에 숨어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없는 공장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은 한때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고전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니까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일본 내 공장을 다시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진 현대차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에 거대한 메타 플랜트를 짓고 그 안에 로봇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부 유출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양산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피지컬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화면 속에서 대화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건비 절감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하죠. 하지만 피지컬 AI는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완벽한 품질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로봇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길 필요도 없어져요. 그냥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법적 리스크가 없는 선진국에 로봇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리슈어링, 즉 해외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도 로봇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본국이 한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기업을 죄인 취급하고 말도 안 되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겠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공장들마저 로봇으로 무장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투쟁의 머리띠와 텅 빈 공장 건물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2026년 현재 마주한 진실입니다. 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오싹한 계산서를 우리는 이제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오는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날부터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날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 판매량만 미친 듯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아틀라스 같은 로봇 군단을 준비하며 여유 있게 웃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죠. 로봇을 들여올 자본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로봇 대신 폐업 신고서를 만지작거려야 하니까요. 규제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올 겁니다. 단기 알바생들의 일터는 또 어떻습니까? 그곳엔 이제 3개월만 일해도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없고 휴가도 필요 없는 로봇 서빙기와 무인 키오스크가 대거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그 업체들의 주가만 올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냉혹한 경제학의 이치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규제가 어떻게 우리 일자리를 로봇에게 헌납하고 있는지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대기업 정규직만 바라보는 동안 전 세계는 피지컬 AI와 로봇 공학으로 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규제의 성벽을 쌓는 동안 미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그 로봇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부를 창출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본은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늙고 지친 노동자와 투쟁의 목소리만 남은 거대한 산업박물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직면해야 할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자본이 국경을 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자를 지켜주겠다는 그 법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국가나 노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적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뼈에 새겨야 해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법만 통과되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예요. 오늘 우리는 연봉 1억 3천만 원의 흉년공과 1,400만 원의 로봇 아틀라스가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배후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들이었습니다. 레프트윙 좌익의 악법들이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기업은 살기 위해 로봇이라는 탈출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을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오싹하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